잠깐만요. 뭐라고요? 손목이 아파서 국자를 놓칠 정도로 힘들어하던 할머니가 50평짜리 집을 팔아버리고 10평으로 줄였다고요? 그것도 자식들 때문에요? 댓글창이 난리 났습니다. 진짜야? 이런 부모가 실제로 있어? 우리 엄마도 이런 생각하고 계실까봐 무서워졌다. 이거 보고 눈물 났다. 우리 가족 이야기 같아서 명절만 되면 우리 엄마도 혼자 다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경북 구미시 작은 오피스텔 10평. 창가에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손목에는 파스가 붙어 있고 무릎에는 찜질팩이 올려져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복임이라고 해요. 올해 73. 그런데 이상합니다. 집은 작아졌는데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왔어요. 무릎은 아픈데 표정은 오히려 밝아 보여요. 아시나요? 저 어젯밤에 처음으로 내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73살까지 살면서 진짜로 처음이에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끓인 미역국을 제가 먼저 떠먹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뜨거울 때 바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 때문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50평 대저택에서 살던 사람이 10평으로 줄였는데 왜 더 행복해 보이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42년이 걸렸어요. 40년이요. 제 인생의 절반 이상. 그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말했습니다. 명절 168번, 제삿날 420번, 생일상 840번. 계산해 보니까 2000번도 넘게 혼자 상을 차렸더라고요. 2000번 동안 그날엔 단 한 번도 앉아서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42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만하자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설날 전날 밤이었어요. 새벽 4시 온 집안이 잠들어 있을 때 부엌 바닥이 차가웠어요. 양말 신고 있는데도 국자를 들었는데 손목에서 찌릿하는 통증이 올라왔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 나는 언제부터 명절용 도구가 됐을까? 설거지하는 기계, 청소하는 로봇. 나는 언제부터 사람이 아니게 됐을까? 그녀는 국자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이번 설이 지나면 정리하자. 나 이제 살아야겠다. 그런데 더 서글픈 건 큰아들이 어느 날 친구들한테 자랑했대요.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해. 명절 음식을 혼자 다 해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렸어요. 힘들어하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들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였는데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명절에 앉아본 적이 없다는 걸. 어머니가 매년 10번의 제삿날마다 혼자 상을 차렸다는 걸. 어머니의 무릎에서 뚝소리가 날 때까지 참았다는 걸. 그들은 그저 엄마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제부터예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자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올해 설날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게 뭔지,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73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지킨 이야기예요.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뀔지도 몰라요. 최복임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있었어요.
한번 계산해 봤어요. 궁금해서 명절 168번, 제사 420번, 생일상 840번. 그녀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 부친 개수만 해도 2만 장이 넘더라고요. 칼질한 무 개수는 아예 세는 걸 포기했어요. 웃고 있는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한 사람이 40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일했다는 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제삿날이 1년에 10번이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이는 날. 그런데 그 날마다 일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1973년 봄 23살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우리 큰 며느리 손 좀 봐라. 얼마나 곱나.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시아버님도 웃으시며 이제 우리 집 살림은 걱정 없겠다. 며느리 복이 터졌어.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말의 진짜 뜻을 깨달은 건 첫 설날이었어요. 최복임은 경북 김해 최씨 종갓집 장남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좋았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건 첫 설날이었습니다. 첫 설날 새벽 4시.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양말이 젖을 정도로 무릎이 시려서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음식을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계란 30개를 깨서 마리를 붙이는데 손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내일이구나.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이미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 저는 저만 부엌에 서 있었어요. 한참 뒤 6시 30분쯤 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하면서요. 그런데 손만 씻고는 다시 나가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7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어요. 큰 며느리는 거실에서 TV 보면서 귤 까먹고 작은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 있고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편안해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저만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물 좀요. 가니, 좀 싱거운데요? 그릇 좀 치워주세요. 그날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앉아서 같이 먹자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제 앞뒤 맥락이 맞네요. 처음부터 며느리들의 이야기로 일관성 있게 연결됩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어요. 1973년 1월 23일 설날 명절이 뭔지 모르겠다. 다들 쉬는 날인데 나만 일하는 날인가? 내 발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다. 그런데 더 아픈 건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언제부터 부엌의 도구가 됐을까? 그때부터였어요. 일기 쓰는 걸 그만둔 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제 글씨를 보는 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그녀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가득했어요. 시조부모 시제, 기재사, 묘사, 음력 생일, 기일. 나중엔 한 달에 3번씩 있는 달도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하나씩 가리키며 이날은 20명분 큰 상, 이날은 갈비찜 OKG, 이날은 전 30장. 달력을 볼 때마다 손가락이 저렸어요. 미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힘들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일 잘한다며 자랑하더라고요. 웃었는데 눈물이 났어요. 해마다 제삿날이 하나씩 늘어났거든요. 나중엔 달력에 빨간 원이 10개. 그건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의 낙인이었습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무릎이 미리 아팠습니다. 첫째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최악이었어요. 그녀가 손목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인삼 포장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제사 음식 만들고 손가락을 보여주었어요. 마디마디가 뭉툭했어요. 손가락에 파스 붙이고 고무장갑 끼고 일했어요. 그래도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울면서 했어요. 그때 가장 힘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둘째 수능 전날 밤에 김치 40포기를 혼자 담갔어요. 무릎에 찜질팩 붙이고 쪼그려 앉아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조기 뼈 발라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진심으로 묻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냐고, 좀 쉬어보라고.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녀가 남편의 말투를 흉내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해. 이 집안의 기둥이야. 당신 없으면 우리 집 돌아갈 사람이 없어. 처음엔 좋았죠.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칭찬이 아니라 족쇄였다는 걸.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건 당신은 절대 그만둘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협박을 칭찬으로 포장한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였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며느리니까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2019년 설 전날 밤, 평소처럼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팔꿈치를 만지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뚝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뜨거운 기름이 튀었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기름 위에 뭔가 떨어졌어요. 처음엔 기름인 줄 알았는데 제 눈물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이대로 가면 올해 안에 수술해야 한다고. 그날 밤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부엌 불 끄고 혼자 앉아 있는데 손에 쥔 국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였구나. 나는 42년 동안 명절용 국자였던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때의 떨림을 기억하며 여보, 우리 제사 좀 줄일 수 없을까? 남편이 깜짝 놀랐죠. 42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래 참았구나. 그걸 이제서야 말하게 만들어서 내가 미안해. 그날 밤의 해방감을 떠올렸어요. 달력을 꺼내서 가위로 시조부모 시제 날짜를 잘랐어요. 그리고 새로 썼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날은 나를 위해 쉰다. 그 글씨를 쓰는 손이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웃긴 게 그녀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제사를 줄였더니 자식들이 더 자주 왔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자주 와야죠. 목소리가 답답해졌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건 똑같았어요. 눕기, 시중받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기. 그때서야 깨달았죠. 문제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잠시 침묵 후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번 설이 지나면 이 집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자.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다음 설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말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자고 가지 마세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때를 떠올리며 자식들 반응이 어땠는지, 정말 집을 팔아버렸는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할 거예요. 최복임이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설날 일주일 전에 온 전화들이에요. 첫 번째 통화 기록을 가리키며 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솔직히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우리 친구들 다 호텔 가는데 어머님만 이런 거 하니까 애들도 힘들어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엄마, 이젠 좀 내려놓으셔야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42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 힘들어하는 일이었나 봐요.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온 전화였어요. 경북 구미 50평 아파트. 73 최복임은 손에 달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제사, 마지막 명절, 내가 시중 드는 마지막 명절.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 마이너스 통화 시간 7분 23초 목소리부터 신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도 이틀 자고 갈게요. 동생네랑 시간 맞췄어요. 아, 그리고 전기장판 미리 켜두세요. 갈비찜은 지난번보다 더 진하게 해주시고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애들 사진을 보냈는데 제 침실 침대에서 점프하는 사진이었어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사진 밑에 할머니 집이 최고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방에서 쫓겨나서 거실 소파에서 자야 하는데 사진 속에는 3명의 손주가 거실 소파에서 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멀쩡한 내 방이 그들에게 점령당한 모습. 최복임은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꺼버렸습니다. 또 자고 간다. 또 이불 꺼내고 또 욕실 닦고 나는 언제까지 손님 맞이하녀일까. 명절 전날 큰아들 가족 도착차에서 내리자마자 하는 말이 그녀가 큰아들의 말투를 흉내냈어요. 엄마 큰방 침대 시트는 갈아놨죠? 애들 아토피 있어서. 아, 그리고 욕실에 애들 전용 슬리퍼 있죠? 큰 며느리는 더했어요. 어머님, 냉장고에 애들 요구르트 넣어뒀어요. 이따 간식으로 꺼내주세요. 참, 애들 이불은 따뜻하게 데워두시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치 제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제 집에서 제가 손님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이 셋은 이미 소파 위에서 뛰고 있었고 최복임의 눈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죠. 당신 기분 좀 푸세요. 명절에 손주들 뛰어노는 거 보기 좋잖아. 그 말에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둘째 아들 가족 도착. 작은 며느리는 문 열자마자 그녀가 그때를 재현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욕실 청소는 미리 하셨죠? 저 물때만 보면 두드러기 나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그리고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꺼내주세요. 아이들 입맛에 안 맞아서. 참, 밤에 애들 깨면 안 되니까 TV 소리 좀 줄여주시고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물을 썰고 있었는데 칼이 툭 하고 도마에 떨어졌어요. 손을 보여주며 이게 내 집이 맞나? 싶었거든요. 제가 왜 제 집에서 허락을 받고 있는 거지? 그날 밤 11시 설거지를 마치고 욕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젖은 수건이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고
변기 뒤편에는 아이들이 흘린 물이 고여 있었죠.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데 갑자기 욕실 거울에 제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축 처진 어깨, 파스 냄새, 검은 다크서클, 그리고 무릎 꿇은 채로 청소하는 모습. 그 순간의 충격을 생생히 표현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호텔 청소부구나.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그들의 숙박업소구나. 수건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리고 나는 무급 직원이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은 거실에서 야구 중계를 보며 웃었고 손주는 소파 위에서 뛰었고 그녀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온통 장난감과 먹다 남은 간식 포장지. 그녀는 수건을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을 닦으려던 그 순간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야. 나는 지금 호텔 청소부야.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그들의 숙소야.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저만 서서 밥을 퍼주고 있었죠. 그때의 장면을 재현하며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말했어요. 이제 이 집에서 자고 가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적이 흘렀죠. 큰 며느리가 피식 웃으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들이 할머니 집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조부모. 집인데 잠도 못 자나요? 큰아들도 당황하며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지. 그때 처음으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서 TV 볼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했어요. 여러분이 거실에서 웃으며 수다 떨 때 저는 욕실에서 무릎 꿇고 바닥 닦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러분이 편히 잠들 때 저는 다음 날 아침 준비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한 명씩 눈을 마주치며 그리고 여러분이 편하게 쉬었다며 집에 갈 때 저는 무너진 집을 다시 정리하면서 울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애 새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도 쉬고 싶어서 오는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에서 퍽 하고 터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가 웃었어요. 차갑고 서글픈 웃음. 힘든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나도 피곤하다. 너희들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나도 쉬고 싶다. 너희들처럼 앉아서 밥 먹고 싶어. 그리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집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명절엔 너희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없을 거야. 완전한 정적. 왜냐하면 나도 이제 편하게 쉬고 싶거든. 나도 이제 안고 싶어.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설마, 진짜?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42년 동안 제가 해온 모든 대답이 그 침묵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녀가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 침묵이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이제는 나도 쉬고 싶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집 팔 생각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이번 설은 내가 산 거야. 처음으로 내 돈으로, 내 의지로 산 거야. 그때의 해방감을 떠올리며 42년 동안 늘 남들을 위해 명절을 샀는데 이번엔 나를 위해 샀어.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다음이 정말 재밌어요. 자식들이 집에 돌아가서 뭘 했는지, 정말로 집을 팔아버렸는지,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해냈는지예요. 잠시 침묵 후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73 할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를. 최복임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봉투에서 나온 건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네, 정말로 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화가 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린 나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계약서를 펼치며 인격을 무시당한 한 인간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복수였거든요. 73 할머니가 진짜로 집을 팔아버렸다는 게 믿기 힘들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방법이었어요. 이건 그냥 화난 엄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격을 무시당한 한 인간의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그의 설날 새벽 5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그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리며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최복임, 오늘이 마지막이야. 잘해보자. 부엌으로 향하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국자를 잡는 손에 망설임이 없었거든요. 음식을 만들며 생각했던 걸 말했어요. 오늘은 그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이자 나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이야.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수육을 오크에 안치고 잡채를 볶으면서도 갈비찜을 끓이면서도 계속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끝이야. 그녀는 마지막 설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잡채, 갈비찜, 나물, 수육, 떡국까지 눈에 익은 메뉴였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아침 8시 식탁에서 가족들이 하나둘 앉기 시작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또 시작했죠. 어머님, 오늘도 자고 갈게요. 애들이 어제 너무 재밌어 했어요. 큰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갈비찜 정말 최고예요. 어머님 없으면 우리 명절이 어떻게 돼요? 하하. 오늘은 한 명 더 자고 가려고요. 그 순간 탁. 제가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렸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들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어색한 정적.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더 깊은 정적. 이 집을 내일 부동산에서 계약 마무리합니다. 큰아들이 어리둥절하게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저는 대답 대신 부엌 서랍을 열고 갔어요.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서 식탁에 탁 내려놓았어요. 계약금 영수증도 함께요.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벌써 계약금 500만 원 받았어요. 잔금은 다음 주에 치르고요.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이 주방도 거실도 여러분이 자던 방도 다 팔렸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이 집은 제 무릎을 갈아서 산 대가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편히 누울 자리는 없을 거예요. 엄마, 그럼 우리 설에 어디 가라고? 여긴 우리 집도 아니야? 완전한 정적. 이제 주방도 욕실도 다 팔렸어. 이 집은 내 무릎을 판 대가야. 이제 너희가 누울 자리는 없을 거야. 작은 며느리가 버럭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게 뭔 소리예요? 애들은 어쩌라고요? 할머니 집이 얼마나 좋다고 그러는데. 큰아들도 당황하며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가족끼리 명절 보내는 건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웃었어요.
차갑고 서글픈 웃음이었죠. 애들 생각을 안 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42년을 오직 애들 생각만 했어요. 제 무릎이 망가져도, 제 손목이 아파도 오직 애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리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저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번 설은 저를 위해 제가 산 첫 번째 명절이에요. 자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진짜 화났구나.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방금 큰아들한테서 전화 왔어. 애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나 봐. 무슨 얘기인지 물었더니 직장에서 누군가가 물어봤대. 너희 어머니 명절마다 혼자 다 하신다던데 그거 요즘도 해? 다른 집들은 다 호텔 가거나 간단히 하던데. 남편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 말 듣고 나서야 애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나 봐. 왜 우리 집만 엄마가 혼자 다 하지? 그때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사회적 시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저녁 큰아들의 전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엄마, 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봤는데 혹시 우리가 명절에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회사에서 동료가 그러더라고. 요즘 시대에 그렇게 명절 차리는 집이 어디 있냐고. 그것도 한 사람이 다 한다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갑자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싶어서 그게 다 엄마 혼자 하는 일이었다는 걸 다른 사람이 말해주고 나서야 알았어.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던 저는 엄마는 괜찮다.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이젠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 안 하려고 해. 그 말에 아들이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 정말 늦었지? 하지만 진짜 늦기 전에 깨달았으니까 그걸로 됐나? 며칠 후 작은 아들의 전화 이번엔 확실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할게요. 저희가 음식 다 만들어서 모실게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말 엄마는 정말로 그냥 앉아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42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앉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린 후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였죠.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다음 날 오전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계약 진행해 주세요. 잔금 일정 그대로 가겠습니다. 중개사가 물었어요.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갑자기 평수를 그렇게 줄이시면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불편하기는요. 이제야 제가 처음으로 편하게 쉴 수 있게 됐는걸요. 이젠 정말로 누구도 와서 며칠씩 호텔처럼 지내다 갈 수 없을 거예요. 그 말을 하며 느낀 해방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전화기 너머 직원이 물었어요. 불편하진 않으시겠어요? 갑자기 평수 줄이셔서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야 제가 처음으로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의 대화 여보. 정말로 집 파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시는 내 시간을 도둑맞고 싶지 않아. 내 공간을 침범당하고 싶지 않고 내 존재를 당연하게 여겨지고 싶지 않아.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번 설은 내가 산 거야.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산 명절이야.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며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모든 명절도 내가 사는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이 집 정말 파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시는 내 시간을 도둑맞고 싶지 않아.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번 설은 내가 산 거야.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10평 오피스텔에 서의 첫 명절이었어요. 눈빛이 반짝였어요. 과연 제가 행복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정말로 변했을까요? 이듬해 명절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최복임이 작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궁금하시죠? 정말로 행복했는지. 창밖을 바라보며 50평에서 10평으로 줄였는데 더 행복할 수 있는지.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그 명절에는 처음으로 아무도 눕지 않았어요. 누구도 눌러앉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로 앉을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바로 저였죠. 2025년 2월 설날 아침 경북 구미의 작은 오피스텔 10평. 그때의 아침을 생생히 떠올리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정말 따뜻했어요. 50평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었죠.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작은 식탁 하나. 거기에는 딱 두 사람만 앉아 있었어요. 저와 남편. 그 순간의 감동을 표현했어요. 전기장판 위에 정말로 앉아 있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명절에 앉아 있었어요. 상 위에는 떡국 2그릇, 나물 3가지, 김치 1접시. 소박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풍성했어요. 목소리가 촉촉해졌어요. 당신 괜찮아?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떡국을 한 숟갈 뜨며 대답했죠. 응. 이렇게 조용한 설날은 정말 처음이야. 거기에는 딱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최복임과 남편 조만호. 그녀는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진짜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그 어떤 명절보다 따뜻했어요. 난 12시 첫 번째 전화 큰아들의 영상통화였어요. 그때의 장면을 재현하며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 이번 명절엔 정말 미안했어요. 화면 너머로 손주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할머니 방 써도 된다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다음엔 꼭 저희가 정리하고 갈게요. 그 뒤에서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늘 어머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을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항상 다 해주시니까.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어머님도 사람인데, 어머님도 쉬고 싶으실 텐데.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의 이 전화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 올해 추석은 저희가 모든 음식 준비해서 모실게요. 그리고 이어진 말 엄마는 정말로 그냥 앉아만 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42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앉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 해방의 눈물, 인정받는 눈물. 모든 감정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4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엄마는 그냥 앉아 있어요. 그날 밤 작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일기를 쓰며 했던 생각들. 2025년 설날. 누구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와 남편이 함께 앉았다. 떡국 2그릇이면 충분했다. 누군가의 손이 아닌 내 손으로 끓인 떡국.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떡국. 그 작은 밥상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짜 만찬이었다. 일기를 쓰고 창문을 열었어요. 구미의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창틀 위에 눈송이 하나가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의 평화로움을 표현했어요. 그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야 진짜 설 같네. 누가 와도 좋고 누가 안 와도 좋아. 왜냐하면 내가 나를 처음으로 지켰으니까. 남편이 소주 2잔을 따랐어요. 건배할까? 무슨 건배?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73 여자의 첫 번째 독립. 노동 없는 명절. 그리고 당신 인생의 진짜 시작. 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10평 오피스텔 가득 울렸어요. 그 소리가 50평 아파트에서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크고 맑고 깨끗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건배할까? 무슨 건배? 노동 없는 명절, 그리고 당신 인생의 2번째 시작. 잔 부딪히는 소리가 10평 오피스텔 가득 울렸어요. 그 소리가 50평 아파트에서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1년 후 추석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음식을 해서 왔어요. 작은 아들 집에서 모든 걸 준비해서 그때의 감동을 떠올리며 저는 정말로 손님이 되어 앉아 있었어요.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고생 많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들이 울먹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이제야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4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고생 많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4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감사하다고 말해줬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음식을 해왔어요. 최복임은 손님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고생 많다는 말이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잠시 침묵 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평생을 바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방통행 사랑은 언제나 아파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제 이야기는 한 여자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였어요.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평생 머물다 갈 수도 있지만 일방통행은 언제나 힘듭니다. 최복임 할머니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복수가 아니었어요. 삶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명절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 혼자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쉬는 날이에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를 사람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진짜 명절은 누군가 혼자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쉬는 날입니다. 진짜 가족은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고생 많다는 인정 한마디, 그냥 앉아있어라는 배려 한마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정말 괜찮은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괜찮다는 말이 가장 괜찮지 않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작은 관심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고생 많다는 인정 한마디, 그냥 앉아있어라는 배려 한마디, 이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저처럼 자신을 지키는 명절을 만들어야 해요.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명절, 모두가 사람으로 대우받는 명절, 서로 감사할 수 있는 명절,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오늘이 앉을 수 있는 날이길 바라요. 여러분의 내일이 감사받을 수 있는 날이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명절이 진짜 쉴 수 있는 날이길 바라요. 여러분의 오늘은 앉을 수 있는 날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감사받을 수 있는 날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명절은 진짜 쉴 수 있는 날이길 바랍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때로는 잃어야 얻는 것이 있어요. 최복임은 50평을 잃고 진짜 인생을 얻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73세에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때로는 잃어야 얻는 것이 있습니다. 최복임 할머니는 50평을 잃고 진짜 인생을 얻었습니다.